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로 내놨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최근 고용 상황이 심각하고요. 또 미국, 중국 무역 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올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 내년엔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오늘 정말 찬물을 찾게 되는데 정말 속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얼음물을 찾게 되는 그런 속 뜨거워지는 경제 뉴스입니다. 2018년 7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중 가장 무서운 전쟁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역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이요. 미국과 중국이 아주 치열하게 살벌하게 지금 무역전쟁 중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의 전망을 낮출 정도로 이 전쟁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와 함께 미국, 중국 무역전쟁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이런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면전을 벌일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교수님께서 이 전쟁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네. 취임 이후부터요. 그 나프타라든지 트럼프가 이제 말했던 자유무역 협정 FTA라고 보통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를 죽이는 미국 표현으로 그대로 인용을 하면 terrible, 아주 형편없는 이런 거라.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맺어졌던 전 정부에서 맺어졌던 모든 경제 협정들을 무효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내렸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쯤 되는데요. 200조 원이요? 예, 우리 예산의 한 반쯤 되죠. 네. 이거는 이제 지난 7월 6일 날 내렸던 360억 달러에 대한 2차 조치 정도가 되는데 사실 네. 2차 조치는 160억 달러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이 바로 맞대응을 하고 보복 관세를 매기고 WTO에 제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예정됐던 대로 더 큰 걸 맞아봐라 한 것이 이번에 내렸던 2천억 달러의 관세 조치입니다. 2천억 달러가 아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죠. 200조 원이요? 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요? 절반 정도가 됩니다. 아, 역시 강대국의 무역전쟁다운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6일에 첫 번째로 관세 제재를 했을 때 설마 2차 폭탄을 또 투하하겠어 이랬거든요. 근데 했어요. 그럼 이 항목이 1차 때와 2차 때가 좀 달라졌습니까, 교수님? 1차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패나메리카니즘이라고 해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이 이제 주로 기술 탈취 네. 이런 거를 해서 IT 제품이나 이런 첨단 항공기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면 네. 이번에는 이제 냉장고, 의류, 식품 이거 IT 첨단 기술 상품이 아닌 소비재까지 포함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재 수합에서 추가로 그냥 10%가 아니라 추가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00조 원의 10%면 약 20조 원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때는 이제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들이 좀 대거 포함됐고요. 2차 때는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 제품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대응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외교부 공언은 똑같죠. 7월 6일 때와 마찬가지로 맞대응하겠다. 네.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지만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직접적인 대응 수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주 고심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속에는 안 가봤지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 싶은 게요. 이게 승자가 없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양쪽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비난도 있고요. 또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트럼프의 이런 국제적인 전쟁에 대해서 좀 비판 의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왜 그러는 거예요? 속에 안 들어가 보셨겠지만. 네. 참 어려운 질문만 계속 네. 하시는데 우리 네. 앵커께서 이번에 보면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폼페이오를 필두로 한 실무 협상 팀이 이제 계속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이 배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배후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이나 그동안 방문하지 않고 3번 방문했는데. 정성을 보였죠. 그때마다 네. 중국의 태도 만나고 올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네. 그거는 바로 중국의 배후설이 있다. 따라서 중국을 집중 사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속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속셈이 있을 것이다. 물론입니다. 이제 그건 국제 정세의 하나의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속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부터 미국 중심주의. 남 좋은 일 안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좀 미국 국내에서는 어떤 걸 이룰 수 있을까요? 트럼프주의랄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트럼피즘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 미국의 패권을 소위 말해서 지키겠다. 팬 아메리카나에 도전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너무 중국이 빠른 속도로 그 대규모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커오니까 네. 그렇다면 중국이 더 올 때 가장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건 첨단 기술 상품이거든요. IT 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중국을 그렇게 타겟을 하자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북미 회담에서 북한을 지원하지 말라. 북한이 중국을 큰형님으로 믿고 저렇게 약속 이행을 안 하는데 네. 그 역할을 하지 말라. 따라서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 역할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단기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북미 회담에서 중국의 개입을 막고 싶은 거고요. 중국의 지원이 있으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협상에서 이제 시간 끌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는 중국이 큰 버팀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 네. 하는 것이 단계적인 시그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한 발자국 나가는 게 또 미국 입장에선 두려울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네. 이유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그 심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여러 나라가 지금 같이 공존할 모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다는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경책으로 나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아편전쟁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지만 아편전쟁이 은본위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오는 도자기라든지 차 이런 걸 들여오면서 은이 영국에서 많이 뺏겼어요. 거의 없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상류층서부터 보편적으로 일반인까지 차를 좋아하니까 은이 전부 나갔으니까 네. 이거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인도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다가 아편을 재배해서 그거를 이제 중국 남경에다 갖다 해서 결국 남경조약으로 이런 그런 사태가 이제 아편 전쟁이거든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속내도 옛날 식민지 소위 말해서 패권 쟁탈 시대에
또 하나의 재판이다. 똑같다. 역사란 반복되기 때문에 측면으로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대중국 무역전쟁을 이제 해서 지난번에 이제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를 했단 말이죠. 또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확전되면서 EU는 다시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또 철강에 대해서 내려. 이렇게 전 세계로 무역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미국 소비자의 피해는 아주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죠. 보복 관세를 중국이 취했으니까. 따라서 지금 미국 내부를 보면 전기차의 한 대표적인 주자인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고급차가 BMW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위대한 미국 기업이라고 했던 할리 데이비슨마저도 지금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생각에 있어서 지금 내부가 트럼프는 사실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기업을 돌아오게 했는데 오히려 나가게는 보복관세. 그러면 서로들이 이제 보복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승승 게임이 아니라 패패 게임, 루스 게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고집할까요? 트럼프가 일단 꺼낸 칼이고 아직도 그 협상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5천억 달러가 조금 넘고 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1,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 원천 기술은 또 누가 갖고 있느냐 IT 이거는 또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복할 수단이나 제재할 수단이 아직도 많아요. 많다. 카드가 그러네 많군요. 이제 그렇죠. 근데 중국은 거의 다 썼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상황이 현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네. 미국, 중국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해보죠, 교수님. 네. 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셨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끼어 있어서 고생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이 경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한중 무역 구조를 고려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월스트리트저널인가 제가 좀 잠깐 기억은 원전 소스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번 이 무역전쟁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멕시코고 네. 그다음이 한국이다. 그만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 경제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 중국한테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내리면서 우리 중국 생산의 반도체 그게 이제 주로 가전제품 이번에 냉장고도 맞았는데 중국이 네. 거기에 반도체가 우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중국 생산 우리 반도체는 유탄을 맞았고 네. 미국 폭탄 관세 때문에 자동차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TEA라고 그러는 무역 확장법 232조가 뭐냐면 안보를 이유로 한 그 규제 예외예요. 네. 미국이 자유로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격탄을 우리한테 날린 거고 네. 철강은 이미 수출 쿼타를 지난번에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조준 사격을 받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탄, 직격탄, 조준 사격까지 모두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가장 큰 피해국이 되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인이 오늘 뭐 성장률까지 낮추지 않았습니까? 진짜 너덜너덜해질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한국 경제가 한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의 이제 소비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효과라고 그래요. 웰트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네. 미래에 캐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자산이 불어난다고 그럴 때 소비의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일자리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지 오래됐단 말이죠. 이 소비 절벽인데 지금 미중 무역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맞으면 그건 크거든요. 왜냐하면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자동차. 그럼 네. 고용 실업이 많이 생기게 되는 우려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안 생기고 그러면 더욱더 지갑을 닫게 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입니다. 수출이 이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하고 정부 지출하고 투자가 있는데 투자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움켜쥐고 있고 우리가 이제 유식한 경제학 용어로 고정자산 투자라고 자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문제가 좀 다 있어서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대책 마련 또 활로를 개척하는데 지금 매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진짜 지금 막 유탄 막 뭐 폭탄 뭐 다 떨어지는 이런 전쟁판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산업부 그다음에 네.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 대책반은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가 이제 한 가지 자문을 저도 정책을 해본 사람으로서 자문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다행히도 미국과 또 중국과 FTA를 맺어놨어요. 네. 자유무역 협정을. 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 개정 협상을 마무리해 놓는 상태고 그래서 양국에 대한 이 우리 협의 채널들을 갖고 있거든요. FTA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 협의 채널을 활용해서 통상외교에 매진할 때다. 네. 하는 것이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의 전략이라고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관이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미국에 맞았다 그러면 빨리 생산 규모를 맞지 않는 나라로 옮겨서 중국으로부터 딴 나라로 이제 베트남으로 옮긴다든지 네. 이런 어떤 생산 입지 변경이나 그다음에 대응 특히 이제 금융 쇼크까지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건 이제 미국 페드가 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더하게 되면 금리 역전이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혼란 또 환율 인상 원화 평가 절하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 닥칠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기업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이야기를 나누고 통상외교에 매진할 때고 또 하나는 미국, 중국이 아닌 좀 다양한 무역 활로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고 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뭘 내줘야 뭘 받을 것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의 문제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시장 다변화하자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미중 의존도가 너무 크다 높다. 바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들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고 관세 폭탄을 때리기 때문에 네. 미중을 제외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거, 인도 같은 경우가 미국한테 이제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미국이 우방으로 생각해서 보호하고 네. 중국의 이제 어떤 해양 대양 태평양 진출을 막는 어떤 보루 역할로서 지금 인도를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장 자체를 너무 미중 의존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방법은 없어요. 우선 생산시설 자체가 가장 덜 맞는 방법. 그다음에 어려운 얘기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수준이 소위 말해서 생활 수준도 낮고 기술 수준도 낮으면 네. 생산만 해도 팔렸다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지금은 이미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또 높은 기술 수준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같은 건데 이게 없으면 딴 게 가동을 못하면 수출 규제를 못하죠. 수입 네. 규제를. 네. 바로 이제 이런 첨단 기술 제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때문에 사실 이만큼 먹고 살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은 먹고 사는 데에 정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급급했다면 이번 걸 좀 계기로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자문해 주셨으니까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중국에는 어떻게 자문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중국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은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에 내리는 관세 폭탄에 대해서 네. 문울신이라고 그러는 중국의 네. 미국의 재무장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류허라고 중국의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를 나온 중국에서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아주 유명한 관료 중에서
미국식 경제학을 익힌 네. 분이죠. 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지난번. 네.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를 매겼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요 이후에 트럼프가 또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지세를 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연대를 위해서 뜨인 게 리커창 총리. 네. 그러니까 이제 시 주석은 대외 문제고 그다음에 국가를 대표하지만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형식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리커창 총리도 필두로 해서 유럽 각국으로서 연대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중국한테 사드 보복을 당했단 말이죠. 저작년에.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원도 한국 전기차 배터리는 예외를 시켰어요. 자국자 네. 그거 우대시키려고. 바로 이래서 미국과 같은 입장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손실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전기차 지원 배터리도 우리만 배제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통상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자동차 특히 유럽 독일 자동차거든요. 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가 바로 독일이 이제 BMW니 우리가 얘기하는 벤츠니 하는 머세디스라고 미국에서는 부릅니다만 이런 주요 고급차들을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과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 라고 이제 바로 왜냐하면 워낙 자동차에 대한 무역 흑자를 독일이 많이 가지고 가니까. 네. 그렇게 나와서 이제 타협점을 모색했듯이 네. 제가 중국에 코치를 한다면 지난번처럼 뭐 공동성명 내고 보양만 보이지 말고 중국이 가장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에서 많이 내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규모냐면 1년에 3,750억 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400조 원 우리 예산만큼의 네. 무역수지 흑자를 중국이 가져가는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고려해 보면 또 중국이 이제 미국이 쥐고 있는 게 많은 그 협상 그 수단들이 있거든요. 제재 수단들이. 네. 그동안 중국이 지금은 협력으로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럴까?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헌법상으로서 주석지위를 확실히 갖춰주고 대국 굴기다. 중국의 샤오캉 사회다. 뭐 이렇게 해서 중국 자존심을 막 살려줘서 국민들한테 그걸 받아놨는데 네. 과연 숙이고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오늘 교수님 저는 무슨 수업 듣는 기분으로. 그렇습니까? 경제학 얘기를 하니까. 저희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미국, 중국 보호 무역 이야기 나눴는데 아마 교수님 모시고 또 나눌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세계 경제의 두 축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6일 1차 그리고 10일 2차 관세 공격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2차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2천억 달러는 한화로 무려 224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라고 하셨죠. 중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미국을 향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공포 심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승자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일컫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무역 전쟁, 2번 아편 전쟁입니다. 저희가 퀴즈를 이렇게 쉽게 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퀴즈 맞히시는 것 플러스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는지 함께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대한민국 경제 프로그램에서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경제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밖에 없습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똑부러지게 돈 쓰는 법. 오늘도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우리 조연줄 선물 네. 소개하는 네. 목소리 막 사이다 같잖아요. 툭툭 뛰고. 네네. 20대예요. 풀었습니다. 대표님은 전화할 때 더 예쁘셨잖아요. 아, 그때 뚱뚱해가지고. 아니, 왜요? 노력의 결과로 지금 조금 낮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20대 때 저희 조연출부터 예뻤습니다. 아, 네. 네. 나중에 확인을 어떻게 해볼 확인할 기회가 길은 있을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 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 조연출한테. 네. 삐에로 쇼핑을 가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노래는 아닌데. 삐에로 쇼핑 들어보셨어요? 네네. 지금 6월 28일 날 네. 1호점이 문을 열면서 아주 지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삐에로 쇼핑이 도대체 뭐예요? 스스로들은 요지경 만물상이다. 이렇게 네.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잡화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백화점 플러스 편의점 플러스 다이소 같이 그렇게 저렴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다이소 플러스 시장. 이 전부를 다 합친 것이 삐에로 쇼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대표적인 이런 형태는 이제 일본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대놓고 벤치마킹 했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세계 쪽에서. 그리고 이게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또 베낀 거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매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쇼핑과 재미.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한 그 새로운 문화 형태로 좀 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야 새 것이 있나요? 보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최근에 SNS 통해서 젊은 층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네. 거기 이제 방문한 경험들을 또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삐에로 쇼핑과 관련한 게시물이 25,000건을 돌파했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1호점 냈는데 올해 안으로 2군데 더 낼 계획입니다. 동대문하고 그다음에 강남 쪽에 또 강남구 쪽에 낸다고 하니까 올해 이제 3개의 매장이 생겨나게 벌써요.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건데 네,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봐요. 쇼핑이 소비가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갖춰야 되는 가전이라든가 이런 좀 무게가 나가는 쇼핑,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소비는 어느 정도 좀 갖춰져 가면서 쇼핑 소비 자체가 즐거움이 되면서도 가볍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족해질 수 있는 형태의 좀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 아닌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그 물건을 사는 그 시간 자체도 나름대로 문화생활이고 즐겁고 그렇죠.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2030 세대들의 어떤 취향을 저격해서 이런 종류의 그 판매 형태가 계속 나오고 인기를 끌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수품만 생필품만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사치품이라고 하죠. 네. 없어도 되는 물건들. 오히려 그 물건이 있음으로써
구매를 하게 되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게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고 네네. 또 가격도 많이 낮아진 가격들이 제품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소비가 가벼워졌다는 게 여러모로 네.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양한 걸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양성의 추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소비자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농산물 같은 경우 채소류. 우리 생각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시장에 가서 사서 먹는 비슷비슷한 채소류, 농산물들에서 좀 색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먹지 않았던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되는 거, 뭐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채소들을 계속 요구하고 그런 요리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지 않았던 다양한 어떤 소비 문화를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이런 요구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뭘 팝니까? 이 만물 잡화점이라고 부르는 삐에르 쇼핑에서는. 이게 일단은 특징이 많은 제품을 판다, 다양한 제품을 판다. 이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만물 잡화점. 만물 잡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가 가장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한 10만 종 정도 돼요, 상품이. 그리고 이제 일반 할인 매장 같은데 백화점이 네. 일반 할인 매장 같은 데가 한 2만 종 많으면 좀 큰 데 같은 경우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잡화점들은 한 4만에서 6만 종 정도. 그러니까 백화점보다는 좀 작지만 일반 할인 판매점보다는 두세 배 정도 많은 종류의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있고요. 네. 진열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들끼리 막 모아놓는 게 아니라 뭐 가전제품 보다가 갑자기 뭐 액세서리 같은 게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면서 그 다니는 즐거움 자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뭐 이런 진열 방식도 추구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품들 중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골고루 판매가 네. 되고 있는데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식품류, 뭐 과자류라든가 이런 거, 네 가공식품류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이나 뭐 리빙, 뭐 애완용 이런 것들이 또 한 29.9% 정도 차지하는 걸로 돼 있고 가전이나 장난감, 또 육아용품 이런 것들이 또 한 21.5% 그리고 패션류,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21.5% 그러니까 골고루 각 분야별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일반 매장을 가면 마트도 그렇고요. 다 네.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네. 뭐 식품이면 식품, 의류면 의류.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마구 섞여 있으면서 섞어놨어요. 네, 뭐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또 새로운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전제품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나타나면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고 또 구경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이제 진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장 안에 이렇게 저희 지하철 내부를 꾸민 것 같은 흡연실 같은 거를 해서 네. 그런 걸 보는 재미도 만들어주고 아주 그 골목도 좁은 골목처럼 그렇게 진열을 해서 한 사람 겨우 지나가게 그렇게 막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뭔가를 새롭게 찾고 경험하는 즐거움을 주는 네. 그런 형태를 이제 꾸리는 것이죠. 네. 네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뭐 삐에로 쇼핑 이 자체를 홍보해 드리려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이 삐에로 쇼핑이라는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트렌드고 네네. 소비자들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조유미 대표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탕진잼이라고. 네. 전에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1, 2만 원 정도 작은 금액을 가지고 가서 탕진을 하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과감하고 또 주저없이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적은 네. 금액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이제 소비 행태 이런 거 우리가 탕진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런 그 공간에서 이제 해결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어떤 좀 청년층들이 네. 지갑이 가벼워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 형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소비 행태들이 많이 깨지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그중에 한 유형으로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삐에르 쇼핑 같은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잘 받아서 성장시킬 거냐 하는 게 또 그렇죠. 우리한테 과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성장시켜요? 시장에서 받아서?
이거 꼭 성장시켜야 돼요? 그냥 이렇게 즐기면 안 돼요? 이게 경제 프로 진행자가 이렇게 책임 없는 말 하면 안 되나?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그 판매장을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소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삐에르 쇼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판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삐에르 쇼핑이 생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생활용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다이소가 1997년에 들어왔는데 현재 1,100개 매장이 전국에 있어요. 매출액으로 보면 연간 한 2조 정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 를 굉장히 많이 잠식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제품의 기획을 대부분 다 중앙이 합니다, 직접. 그래서 어느 다이소든지 가보면 판매하는 제품들이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진열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품질 문제, 뭐 거기서 사용되는 화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유해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면서 품질을 관리하는 걸 굉장히 강화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기획돼서 창의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겠죠. 네. 근데 일본의 그 돈키호테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 중앙에서 제품을 기획해서 내려 꽂는 방식이 아니라 각 매장에 현재 이제 일본의 돈키호테 매장이 전국에 일본에 한 37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연간 매출로 보면 지금 8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훨씬 매출액이 많네요. 네네. 다이소보다. 그런데 거기는 각 매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40% 정도를 각 매장의 매니저들이 스스로 제품을 발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런 걸 창의적으로 한 직원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경영 방식이 통해서 아주 창의적인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일본적이에요. 상품 자체가. 일본의 특성을 일본에서 잘하는 거, 아기자기한 네.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제품을 진열함으로써 사실 절반 이상이 뭐 한국 관광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한 번쯤 들러야 되는 명소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살려서. 그 명소처럼 될 수 있었던 비법은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그렇죠. 창의적인 그런 기획.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만들었던 물건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본적인 것을 굉장히 소비자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죠. 거기에 이제 성공의 키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삐에르 쇼핑은 뭘 할 거냐. 그렇죠. 삐에르 쇼핑은 이름도 우리는 B급 그 쇼핑몰이다. B급 감성을 좀 충족시키겠다. B급 감성을 자극한다. 이래서 쇼핑도 시옷자를 쓰지 않고 쌍시옷을 써요. 쇼핑이다. 이게 쇼핑. 삐에르 쇼핑 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데 과연 그러면 거기서 그런 창의성을 일본의 돈키호테 같은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 같은 문화에서. 그 대부분 가보면 지금 절반이 거의 한 50% 정도가 일본유의 제품들이에요. 일본 제품이거나. 그냥 편집샵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너무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얼마까지 이 인기를 더 네. 끌고 유지해 갈 수 있겠냐. 소비자들이 바라는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사실은 백화점을 운영하던 그룹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 대기업이 네네.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다이소보다는 품질이 좋은 약간 고가의 제품 이런 것들도 포괄하겠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서 실제로 가보면 제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가보신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제품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너무 다 일본스럽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 그리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일본 걸 베낀 창의성. 그 한계를 넘을 수 있겠냐. 이제 이게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요구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에 부응하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네네. 문화를 누리고 또 네.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향유하고 즐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그런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타겟들이 2030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 한번 가보자. 번개를 여기서 하자. 뭐 이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서 가보고 거기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품들이 대부분 막 고가의 막 이런 제품들 또 부모님이 사야 되는 집안에 이렇게 늘상 둬야 되는 이런 제품들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 뭐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네. 근데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자체로 어떤 소통이 가능한 제품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또 하나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2030 세대들이 가벼운 주머니를 가지고 이제 한번 들려볼 만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일본 물건이라고 인터넷 싸게 사서 샀는데 김밥말이. 네네.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돌돌 마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막 이상한데 김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발 매트인데 딱딱한 발 매트예요. 네네. 근데 올라가면 흡수되고 물이 흡수되고 뭐 이런 것들 비싸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 돈키호테 갔을 때 한번 이제 사갖고 온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코골이 방지용 테이프예요. 보통 뭐예요? 코를 고는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잡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이 코를 골게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입을 붙이는 거예요. 테이프로. 입을 못 벌리게. 그게 딱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 테이프는 달라요? 입술이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죠? 약한 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입술을 그 붙여놔도 밤새도록 붙여놔도 자극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제 만든 겁니다. 입술 안에 립밤을 발라놨나? 약간 이제 부드럽게 돼 있고요. 도톰하게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밴드 붙이는, 약간 두툼한 밴드 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저를 붙이고 잡았더니 아침 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자다가 집어서 뜯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존에 늘상 우리가 접하던 비슷비슷한 제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없는 이런 네. 것들을 계속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일본 시장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 일정 정도의 내수 규모가 존재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물건을 살 정도의 주머니 여유가 있는 거죠. 주머니뿐만 아니라 인구가 있는 겁니다. 인구가. 소비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인구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수만 가지고는 새로운 거를 막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인구가 아직 적어요. 거기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도 지금 적어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출산율이 문제군요. 내수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창의적인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죠. 거기다 작은 물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튼튼하게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글로벌하게도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판매 방식을 개발한 네.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뭐가 맞을까? 이제 이게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러게요. 계속 고민해야 될 주제가 된 거죠. 네. 이 정용진 네네. 부회장이 아무튼 이런 어른들의 놀이터 네. 이런 느낌의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잘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벤치마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네. 이번에도 거의 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본의 돈키호테를 분석하고 해서 이제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백화점이 전자상거래라든가 모바일 쇼핑이라든가 이런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쇼핑에 밀려서 사실 네.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고 또 소비자들의 다양성 추구, 재미있는 쇼핑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간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돌파구를 찾는 건데 이제 이런 실험에 대해서도 여러 기업들에서도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 삐에로 쇼핑 앞에 발판에 이런 말이 있네요. 입구이자 출구이며 현생 탈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세계. 네네. 그리고 현실의 좀 것들을 잊어버리고 네. 와서 그냥 탕진해라. 근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장도 굉장히 복고스럽게 이렇게 해놓고 또 직원들 옷도 재미있게 나도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걸 뒤에 써서 다니고 뭐 이런 노력들은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오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정말 만물상의 하나의 문화를 만들 것 같은데요. 삐에로 쇼핑에 관련된 이야기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걱정, 우려 함께 보내주셨어요. 8288님, 나이 70의 마을버스 기사인데요. 문자 보내려고 신호등 설 때마다 한자 보냅니다. 시간 지나갈 법 무서워요 하면서 무역전쟁 이렇게 보내셨고요. 7153님, 무역전쟁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정말 걱정되네요. 7368님, 무역전쟁 이러다 금방 합의하고 끝날 거예요. 4728님, 강의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하셨는데 네, 저도 그래서 넋놓고 들었네요. 7392님, 또 5768님, 1312님, 우리 새싹 정답자세요. 3501님도 새싹이시고요. 오늘 문자로 또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